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면서 그야말로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 우리 대표팀이 하계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때 굳어진 식습관이 평생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방법,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오늘 여야 원내 수석이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그러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한다는 건데 방금 전에 원내 수석부 대표들 만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앞서서 양당 원내 지도부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22대 국회에서 일을 했느냐 이런 비판 나왔잖아요. 입법 절차 완료한 법안 단 한 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다 보니까 네. 상임위에서는 원래 같으면 아무리 여야 이게 당이 달라도 의견 교환을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좀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간호법이라든가 구하라법,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온 거고 먼저 처리를 하자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실제로 구성이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이고요. 개원 이후 내내 정쟁만 하던 국회가 이제야 비로소 민생의 머리를 맞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높고요. 당장 금융투자세, 최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등으로 의견 차이가 크고 여기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악순환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어요. 예,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누굴 만나고 싶냐 이런 질문에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향해서 민생 관련 입법에는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정부의 힘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우니 여야가 초당적 협의를 위해서 영수회담도 필요하고 또 정책협의기구 국회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또 시급한 사안도 많고 대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톱다운 방식으로 가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마음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당대표가 이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건데 대통령하고의 영수회담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당 대표 패싱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는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정당이다.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 조금씩 온도차가 읽혀집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간 제안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역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상대당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오늘 SBS 라디오 출연해서
영수회담 이전에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이건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또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생각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그 지원법에 대한 이견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이 한동훈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 할 건지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운을 띄웠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원내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결정한 사안이다. 맞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거론하고 고민할 게 없는데 이거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친한계죠. 김상훈 의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부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에 또 좀 다른 네. 의견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시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좀 주고받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어려운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전기요금 인하 어렵다. 바우처 구간 넓히고 있으니 부처 보고부터 받아보고 판단하시라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하고서 일전에도 직접 그 체제 출범 이후 직후에 원내 지도부하고 당대표 간의 신경전이 조금 엿보였었는데 네. 아직 불식되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나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이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마다한다기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전당대회 치르고 정말 공식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긴 풀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계산을 해보는 게 영수회담이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회담이 될 텐데 첫 회담실이 가져갈 실익이 실질적으로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폐기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몇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민주당이 이번에 세 번째 발의를 예고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합니다. 또 수사 도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더라 하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했는데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공범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면 이거 좀 넓게 보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할 여지가 생길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전의 특검법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제3자 추천안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발의도 국민의힘이 해야지 우리가 발의를 나서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제안을 사실상 시간 끌기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부권 대치 전국이 또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도 이 민주당의 세 번째 발의에 대해서 반발을 드러내놓고 했어요.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을 하니까 이게 특별검사인데 특별해지지 않다. 너무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그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어제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이 계속 제기하는 그 해병대 구명 로비 의혹이 윤 대통령을 향한 그 탄핵 기획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TF 차원에서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TF 구성을 보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요. 전체적으로 친한계 인사가 주축이 된 원내 기구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원내 기구이기 때문에 조사권은 없고 사실상 끝은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제3자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계속 공언을 해왔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뭐 어떤 소식이 없어서 시간 끌기용이다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어쨌든 간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를 계속 압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를 하거나 선거용으로 해체해병 특검법을 활용한 국민 우롱과 부도덕에 대해서 사죄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병대 치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 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방부가 명예 신청을 불허했다고요. 네, 이 해군 본부가 그저께 명예 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명예 신청을 불허하고 국방부가 그것을 어제 승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명예 신청은 반려됐다, 불허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군인사법상 그 20년 이상 근속을 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전역, 명예롭게 전역을 하면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스스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이걸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였고요. 국민 서명에도 2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심사를 두고 법령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훈령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신청인은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예, 방금 전에 시작을 해서 초반부를 좀 지켜보고 왔는데 먼저 정책적으로 R&D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R&D 카르텔이 도마 위에 시작부터 올랐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 특정 대학에서 교수들을 채용하고 그들이 자꾸 끌어가는 그런 카르텔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난히 여러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야권에서 한 거고 실제로 남기태 전 인수위원, 주영창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등이 모두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이고 이번에 이 유상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에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대한민국의 R&D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R&D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막 떠오르면서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를 끌어내면서 야권 의원들이 그럼 R&D 카르텔이란 화두에 구체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유상임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 후보자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후보자 개인 인사검증에서는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먼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이 있고요.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 또 주식 이해충돌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장남이 외국에 가가지고 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병역 판정 검사를 여러 차례 연기를 했고 현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체납으로 18번이나 차량에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이게 좀 18번 차량 압류가 좀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 야권 의원들도 이 부분을 겨냥하는 건데요. 과태료 통보가 자택으로 오는 거니까 후보자 당사자도 알았을 텐데 준법 정신이 결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명색이 대학 교수고 부동산 12채를 가진 배우자가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통행료 안 내서 차량 압류만 18번 당했다는 걸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 측은 차량 압류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서 압류는 해제가 됐고 2015년 이후에는 압류가 없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송구스럽다. 또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적극 준수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굴욕 외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명부마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명부에 조선인 노동자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4월에 그 명부가 존재한다는 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꾸준하게 일본의 명부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좀 묵묵부답, 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 사도광산 처음에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할 때만 해도 우리 측의 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절실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 개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누굴 대상으로 추모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명단을 요구를 해도 공유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원본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간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조선인에 대한 공식 자료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 명부 소유권은 미쓰비시 기업에 있다고 합니다. 사도광산을 운영했던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 제공 여부 이거를 줄지 말지는 일본 정부 의지에 달렸다는 건데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태도가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명부가 공개가 되면 유족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크게 존재합니다. 네, 야당 국회의원들은 광복절에 사도광산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이쪽에서 4명의 야당 의원들이 광복절 맞춰서 15일에 사도광산을 찾아간다고 하고요. 모두 사비로 진행을 합니다. 강제 노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전시 공간을 이전할 것, 또 피해자 명부를 공개할 것 이렇게 요구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전시 공간 왜 이전하라고 하냐면 광산 등록해놓고 유산으로 등록해놓고 막상 이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 얘기한 전시 공간은 2km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방문객들이 여기까지 굳이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그 전에 13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정부 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주요 고속도로 위로 휴가 차량 보이지만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 또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부근 사이 각각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에서 상일까지 교통량이 많은데요. 강일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도권에서만 정체입니다.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 밀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새 호정 2교에서 차량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서전주 부근에서 2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 나와서 3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고요. 뒤로 국민대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이 역대 하계 올림픽 최고 성적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개막 전까지만 해도 역대 가장 사실은 그 80년대 이후로 가장 적은 대표팀 명단이다. 그리고 네. 금메달 개수도 5개 언저리다. 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죠. 근데 저희가 기억하기로 하는 대회 개막한 지 사나흘 지났는데 벌써 5개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초과 달성이다라고 했고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또 이 박태준 선수가 새벽에 금메달을 또 추가를 네. 해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현재까지 성적은 금메달 12개 그리고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역대 하계올림픽의 최고 성적을 보면은 메달 개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8년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따내면서 개수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금메달 개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2008년 베이징 때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 기록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남은 종목에서도 잘하면은 금메달이 2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울올림픽 때처럼 많은 메달이 나오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금메달 개수로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의 성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메달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네. 주요 경기들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태권도 종목에서 박태준 선수가 스타트를 잘 끊었잖아요. 네. 이제 남은 경기 중에서는 이제 서건우 선수 남자 80kg급에 그리고 여자 67kg 이상급의 이다빈 선수가 메달 획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대 5종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펜싱, 승마, 사격, 육상 다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남자부에서는 전홍태 선수, 도쿄올림픽 때 또 메달리스트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부에서는 성승민 선수가 또 굉장히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도에서는 또 박혜정 선수가 또 이제 메달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새롭게 캐스터로 데뷔를 하는 전현무 씨가 또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육상에서는 역시 그 스마일 점퍼의 유상혁 선수가 또 이제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어제 이제 예선 경기를 치렀는데 생각보다 몸놀림도 가볍고 기록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당초의 예상으로는 최근에 페이스가 좀 부진해서 메달권 입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달권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여자 골프가 또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고진영, 김효주, 양희영 선수가 있는데 첫날은 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다 세 선수 모두 두 자릿수 등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순위표 촘촘하게 물려 있거든요. 1위와 타수가 차이가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2라운드부터 반전의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탁구 여자 단체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국과 4강전을 치르게 되고 대회 마지막 날에 이제 금메달 결정전 또는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신유빈 선수도 메달을 또 따냈던 만큼 남은 전지희 선수, 이은혜 선수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직 경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올림픽 한국 선수단 MVP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출입 기자단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 PD님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한 표 행사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삼관왕이죠. 예, 양궁에서 이 김우진 선수 그리고 이제 네. 임시연 선수 두 선수가 오히려 너무 훌륭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표가 갈릴 것 같아요. 집안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그래도 김우진 선수가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있었고 개인전 메달만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활용점정으로 여기서 이제 MVP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머리로는 그렇고요. 네. 심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서 네. 만약에 제가 정말 주관적으로 뽑으라면 안세영 선수가 준 메시지도 있고 해서 안세영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뭐 경기 뒤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안세영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부상 관리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금메달을 따낸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일 때 이렇게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심정이죠.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부상이 굉장히 좀 심각했고 특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결승 중간에 이 천위페이 선수와의 경기 때 정말 기권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픈 순간이 있었는데 네. 좀 참고 계속 뛰었다. 그래서 이 내 부상을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대표팀에게 많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이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네. 이런 멘트까지 했던 걸 보면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뭐 과거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메달을 따낸 직후고 나이도 22살이고 네. 굉장히 좀 시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인퇴를 시사하는 발언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죠. 네, 일단 배드민턴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네. 뭐 안세영 선수 귀국한 이후에 협회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던데요. 이번 문제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배드민턴 협회가 그동안 협회가 해왔던 관행대로 해왔을 뿐이고 단지 안세영 선수는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누군가 총대를 매야만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세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선수들에게 좀 최적화된 관리를 해줬으면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선수들은 비행기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임원진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반대가 돼야 올바르게 된 협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참고로 양궁협회도 그렇게 깨끗하고 일 처리 잘한다는 양궁도 선수들이 이코노미를 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임원들도 다 같이 이코노미를 탄다는 반전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런 면에 봤을 때는 협회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동호회 선수들도 있고 일반 실업 선수들도 있고 모두를 좀 공정하게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들만 특혜를 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전담 치료사가 파리 현지까지 파견을 갔었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이제 브랜드가 아닌 다른 신발을 신게 이제 요청을 해준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형평성 측면에서 협회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처우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건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도 조금 편한 데서 가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신발 굉장히 운동하는 데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선수에게 딱 개개인에 맞는 용품을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몸 관리인데 몸 관리 상태에 따라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 대표팀 선발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 안세영 선수 정도의 소위 말해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 무대를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를 뛰고 하면서 포인트를 쌓아야만 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회 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본인이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몸 관리 좀 더 주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예를 들어 이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 선수, 김원호 선수의 클래스 차이는 어떤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세영 선수에게만 어떤 선발전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봤을 법도 한데 협회 입장에서 너무 좀 경직된 운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안세영 선수가 항상 금메달을 딴 이후에 감사를 표했던 분이 트레이너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인도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우리나라 감독이 현지에 갔더니 이 AD 카드가 없어서 쫓겨나는 굉장히 총극이 있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이 트레이너 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임원진들의 AD 발급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물량이 모자라서 선수들에게 네. 가장 필요한 트레이너들이 현장에 못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기력과는 좀 동떨어진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은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어서 한 작심 발언이었고 협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종전에 해왔던 관습대로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관행대로 했더라도 선수들이 불만을 표한다면 그 관행에 문제가 있는 건 그렇죠. 아닌지 돌아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좀 대단한 게 가장 자신이 영광스러울 순간에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고 금메달 땄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림픽 때까지 방송 출연, 뭐 광고 등 찍지 않으면서 매진하겠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좀 약간 칼을 갈고 있었던 것 네. 같기도 해요. 더 높은 무대에서 내가 증명해 보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멘트도 했어요. 내 목소리에 힘이 있을 때 발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프로스포츠에서 선수협의회가 발족할 때 소위 말해 이군 선수가 목소리를 내는 것과 스타 선수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음에도 굉장한 용기를 냈다라는 점은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협회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요. 총체적으로 이제 원래 이렇게 하나씩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단적으로 이번에 사격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따냈는데 사람인즉슨 이렇게 되면은 포상금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대한 사격연맹 회장이 사퇴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임금 체불로 내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선수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를 한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금전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포상금이라는 거는 이 연맹 회장 소위 말해 개인 사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뭐 법적으로라든가 규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후원에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계의 그렇네요. 민낯을 좀 보여주고 있는 병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D-100 이런 이제 이벤트 때마다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한다면서 했던 얘기가 해병대 정신 뭐 이런 멘트를 또 했었단 말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해 10월에 했습니다. 저희는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언제적 해병대 훈련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두 번째는 해병대 훈련이 더 편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는 지금 그 선수들 그 해병대 훈련 가서 웃으면서 다녀요. 네. 그 선수촌에서 훈련이 더 힘들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여기다 더해서는 이제 요즘 선수들은 새벽 운동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새벽 운동을 안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면은 네. 요즘에는 또 이제 트렌드가 잘 쉬는 것도 훈련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까지 좀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올림픽에 출전 중인 해외 스타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 체조의 전설 시몬 바일스의 5관왕 달성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네. 5관왕에는 실패했지만 아주 특별한 세레머니로 이번 파리 올림픽 최고의 장면을 연출했어요. 맞습니다. 이 안드라데 선수가 라이벌이 그동안 계속 바이스 선수에게 밀려서 은메달 따냈고 이번 네. 개인 종합에서도 은메달이었는데 이번에 마루 운동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스 선수와 이제 옆에 있던 미국 국적의 차일스 선수 두 선수가 2, 3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네. 예우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해줬죠.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세레모니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경우 굉장히 보기 드물거든요. 특히나 세계 1인자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드라데 선수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테니스 영웅 조코비치와 남자 장대 높이뛰기의 이 두플랜티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또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조코비치 선수는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세계 4개의 그랜드슬램 대회 그리고 올림픽까지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ATP 파이널 대회까지 우승하는 커리어 슈퍼 그랜드슬램도 달성을 했는데 이 기록은 안드레 에거시 이후로 전 세계 테니스계에서 두 번째 대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의 두플랜티스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이 아무도 6m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6m 뛰고 6m 6.2m 뛰고 10m 뛰고 혼자서 그냥 내 자신과의 도전을 계속 해나갈 정도로 최근에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도 하고 네. 마지막 시기가 끝난 직후에 여자친구에게 달려가서 소위 말해 뽀뽀를 하는 굉장히 또 낭만적인 네. 세레머니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일이 있는데요. IOC 선수위원회 도전한 박인비 선수 이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와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 9시 한국 시간에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공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IOC 위원이 지금 유승민 위원이 우리가 있습니다. 네. 선수 위원 같은 경우 유승민은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인비 선수가 낙선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IOC 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이렇게 쿼터로 있는 2명을 빼고는 이제 한 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IOC 선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언 출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IOC 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임기가 8년이기 때문에 이번 박인비 선수의 당선이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올림픽은 11일로 막을 내릴 텐데요. 네. 폐막식에는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배우 톰 크루즈가 여기저기 프랑스 여기저기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LA거든요. LA 하면 또 할리우드. 영화계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톰 크루즈가 폐막식에서 등장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스카이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 보여줬던 스턴트 액션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폐막식에는 항상 차기 개최지의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 LA 올림픽을 앞두고 톰 크루즈가 이 차기 개최지 공연으로 아마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또 있는데 이 차기 개최지 공연 자체를 이 톰 크루즈가 직접 제안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현지의 또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톰 크루즈가 분명히 등장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등장할지는 오늘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폐막식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봐야겠어요. 네. 스포츠 하디슈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장승박이로 끌고 가겠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미련하여 아무데도 쓸 데가 없고 도리어 해만 끼치게 될 경우에 이르는 속담인데요. 원래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을 가리키죠. 또 장승박이는 장승감으로 박아서 세워두는 물건 또는 그것이 세워져 있는 곳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서울에 장승배기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서요. 혼동하기 쉬운데 표준어는 장승박입니다. 장승박이 뒤에 있는 박이는 바 밑에 기역 받침을 쓰고요.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을 더하거나 한 곳에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또 전미사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을 더할 때도 쓰입니다. 소의 양지머리뼈에 한복판에 붙은 기름진 고기인 차돌박이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차돌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차돌배기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차돌박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또 오이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양념을 섞은 소를 넣어서 담금 김치를 가리켜 오이 소백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 소를 박았다는 뜻으로 오이 소박이라고 해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된 곳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 속에 강하고 유란한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 온도 35도 내외로 매우 덥겠고요. 오늘도 서울, 대전, 광주, 제주 33, 강릉 32, 부산 35,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31도에서 36도 분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기는 불안정해져서 오늘 중부지방 가끔 5에서 60mm의 비가 오후까지 내리겠고요. 강원도는 저녁까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경상권 많은 곳은 80mm 이상, 전라권의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내리는 동안 기온이 잠깐 낮아질 뿐 습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18일째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무더위 속에 자외선 지수나 불쾌 지수가 높은 곳이 많겠고요. 오존 농도는 대부분 남부지방이 오늘 나쁨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산과 부산으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6도, 습도는 74%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실종의 원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수뇌부가 하극상과 폭행 등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공장명을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업주들의 단체 행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네,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열대야 평균 일수는 8.8일로 기록돼 역대 1위에 올랐는데요. 밤사이 최저 기온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폭염 일수는 평년 수준에 머물러 요즘은 밤더위가 낮더위보다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서울과 강릉 등에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8월 열대야 기록 역시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해 떨어지고 나면 좀 나을까, 시원한 밤바람이라도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밖에 나가보지만 햇볕만 얻다 뿐이지 오히려 한낮보다 더 더운 요즘인데요. 유례 없는 열대야에 전체 온열 질환자 5명 중 1명은 저녁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낮 동안 더위로 지친 만큼 늦은 밤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야외 활동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꼬박꼬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무더위에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전통시장은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내렸쬐는 햇볕이라도 막아보자 천막도 쳐봤지만 한낮에 시장한 온도는 35도까지 치솟습니다. 바깥보다 기온이 더 높은 데다 공기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전기를 쓸 수 없는 난전 상인들은 휴대용 냉방기에 의존해 견뎌낸다고 합니다. 장사라도 잘 되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텐데 폭염에 그마저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나마 먹거리 골목에나 몇몇 사람이 보일 뿐이고 시장 뒷골목은 한산하고요. 여기에 경기까지 어려워 지갑을 여는 손님도 드물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이 여름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새벽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1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풍은 앞으로 계속해서 북상해 이번 주말쯤 중간 강도로 발달한 채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나 다음 주 중반쯤 온대저기압으로 악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비바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2018년 8월 1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열적 고기압이 겹친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이상 경로를 보이면서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길어지고 있는 폭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잠을 가장 적게 자는 나라로 꼽힌다면서요. 네, 대한민국은 불면증과 전쟁 중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OECD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훨씬 더 짧은데 불면증을 겪는다는 비율도 8명 중 1명, 13.1%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밤잠을 설치기는 마찬가지라는데요. 올해 청소년이 하루 중 자는 시간은 평균 7시간 59분으로 3년 전보다 15분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다 보니까 병원을 찾는 발길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잠이 안 와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불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호흡장애 같은 수면 관련 질환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병원 밖에서도 불면과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잠들기 위한 노력도 참 다양하다고 한데요. 청년들은 익숙한 스마트폰을 백색 소음, ASMR처럼 활용하는데 오죽하면 전화를 켜두고 잔다고 해서 켜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지 오래입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만 들어가 봐도요. 사람 숨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려는 이용자들로 가득한데요. 10명 남짓한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다들 주무시나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목소리를 나눌 이를 찾는 보이스톡 신청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직장인들 혈관에 피 대신 커피가 흐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에 집중하려면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불면이 걱정돼 디카페인 제품을 많이들 찾는데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올해 누적 판매량이 벌써 1억 잔을 넘겼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들은 아예 잠 못 이룰 걱정 없이 같은 디카페인 홍보 문구를 내세울 정도고요. 그런가 하면 중장년층은 숙면에 도움이 될까 싶어 맨발 걷기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불면 사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올여름 강력한 열대야까지 찾아오면서 잠 못 자는 날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샤워장에서 동료들이 씻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규정 위반과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고 하는데요. 처벌을 강화해봐도 규정 위반 건수는 여전히 1000여 건에 달할 만큼 이전과 비교해도 크게 줄지 않았고 보안 위반부터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비군도 끝나가는 아저씨 군번이라 경험을 못 해봤는데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 병영 부조리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기존 일과가 끝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허용했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실제로 병사 6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도 나서봤지만 결국 부작용이 더 많다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갔는데 결국 본격 시행되지 못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양가 감정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분명한데 군부대라는 특성상 보안도 참 중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혹시라도 좋은 의견 있으신 세모정 청취자분 계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엔잡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엔잡러 중에 한 명인데요. 요즘은 본업만으로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뒷걸음질 치면서 본업만으로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이 대거 부업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올 2분기 67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직전 최고치였던 1년 전보다도 8.2% 늘었고요. 특히 청년층과 40대에서 엔잡러의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가 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18% 가까이 늘었고요. 40대도 16%로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6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은 반면 30대와 50대 엔잡러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청년층과 40대에서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들이 늘어난 건 이들 연령대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로만 봐도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임시, 일용 근로자는 크게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는데요. 이렇게 부업에 뛰어들어도 손에 쥐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은데 엔잡러들의 월 평균 총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조사돼 하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21만 원 많은 수준에 그쳤다고 하고요. 또 총 근로시간까지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오히려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어붙은 내수의 하반기 고용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커져서 생계형 엔잡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의외의 직업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요즘 아파트 단지 가보면요. 30, 40대 젊은 경비원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노인 일자리로 여겨지던 경비업의 고용지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쇼핑몰부터 은행, 병원, 보안요원을 넘어서 이제는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건물 경비원도 청년 일자리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수치로만 봐도 지난해 30, 40대 경비원은 1년 전보다 15% 증가한 4만 25명으로 집계 됐는데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선 요즘 머리가 희끗한 노인 경비원 대신 젊은 경비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고급 아파트일수록 입주민 회의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경비원을 보내달라는 요구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가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해 왔다면 요즘은 경비업체 통째로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오래 일할 정규직을 뽑는 곳도 많아졌고 승진 제도를 두거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을 만큼 급여나 복지도 크게 개선돼 충분히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건물 경비 업무 자체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감시 단속직에서 이제는 전문화된 종일제 서비스 업무로 변화해서 젊은 경비원을 선호한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순찰과 보초를 넘어서 기계를 다루는 이 로컬 경비 시스템의 전문 요원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입주민들도 종종 발생하는 주민 사이 갈등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젊은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복지와 초호가 개선된 건 너무나도 반길 일이지만 한편으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차 베이비 부모들의 정년퇴직 이후 마지막 일자리로 꼽히는 경비직에서 중장년층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핸드볼 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체류 중이던 핸드볼 협회 관계자들이 현지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참 부끄러운 소식이죠. 네. 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로 함께 날아간 핸드볼 협회 관계자들이 현지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들은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조별리그 A조 4차전에서 스웨덴에 지면서 이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날 시내 한 유명 한인 식당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음식값 계산을 일부 잘못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계산을 다시 해보라며 언성을 높이고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식당도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계산을 했지만 고성은 잦아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 스폰이 누군지 아느냐, SK 최태원 회장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팀 코리아가 적힌 대표팀 점퍼를 입은 남성들은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 때문에 일부 손님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이를 놓고 마찰이 빚어졌다고 하고요. 자리를 피하려던 손님들까지 붙잡고 불만이 있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창피인지 모르겠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바가지를 써서 억울했는데 주변 손님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네, 양궁 경기장에서도 얼굴 붉힐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4일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 경기 현장에서 예의 없는 관람객들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사연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자세히 보니 팀 코리아 단체복을 입고 체육회라고 적힌 목걸이를 건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어르신들이 선수들과 매우 가까운 자리인 카테고리 A 좌석 제일 앞줄부터 서너 줄을 꽉꽉 채워서 앉아 있었는데 8강전이 시작되자 민폐행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활시를 당길 때는 상식적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게 예의잖아요. 네. 그런데 활을 쏘기 직전 9, 10이라고 점수를 외치는가 하면 상대 선수가 활시를 당기자 워 하는 소리를 내면서 경기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를 관람하던 이탈리아 관중과 튀르키예 관중들은 참다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이들은 모두 체육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세금으로 숙식과 경기 티켓을 제공받고 온 사람들이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업무로서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어요. 네, 그제밤 11시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한남동 자택까지 500m가량 운전해 갔다고 하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다 쓰러졌고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도우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해 음주 출정을 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무게가 30kg을 넘지 않고 동시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데요. 그런데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 대신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써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고 부실사과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했는데요. 더군다나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더 큰데 병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 일어난 일인 만큼 소속 기관에서 따로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편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편식을 극복하고 예방할 때 가장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너무 다 식습관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네, 모두가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올바른 식습관이 편식의 극복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편식의 많은 원인이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경우로 생각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른을 예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방송이나 어디 주변에서 보면 난 국물 없으면 밥 안 먹는다 그러면서 밥상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회자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편향된 식습관도 사실은 편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물 음식이 없어도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편식 문제도 결국 이런 사소한 식습관의 문제로 발생될 수가 있어서요. 편식의 극복에는 결국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편식 예방을 위해선 식습관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 식습관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식습관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때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식사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식사하는지를 보고 그걸 배우고요. 또 부모가 아이한테 식사하는 법을 가르칠 때 본인의 식사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족을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밥을 되게 빨리 먹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먹어요. 근데 뭐 성격이 조금 급한 것도 원인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랑 제 아내가 둘 다 밥을 되게 빨리 먹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식습관이 좀 그렇게 잡힌 것도 있고 네. 제 아내도 사실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던 습관이 이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도 저희 부부를 보면서 엄청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식습관을 올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이 모두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밥상머리 교육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본격적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건 뭐 이유식 단계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식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 밥상머리 교육, 이제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런 것들을 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찍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유식입니다. 이게 이유식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이유식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유식 먹기 전에 아이들은 분유나 모유 같은 액체만 먹다가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먹는 고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씹는 것부터 삼키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하고 잘하던 거를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 불편한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선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갑자기 누가 나와서 저기 앞에 계신 PD님 역할을 해라 그러면은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유식 단계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습관도 잡고 아이의 그런 마음들을 좀 돌봐주는 거를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시선이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식습관을 잡아갈까를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시를 드리면요. 일단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양을 넘어서 더 무리하게 더 주시는 건 피하셔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유식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시판 이유식을 주시는 분들도 이게 되게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진짜 잘 안 먹거든요. 준비한 걸 다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안 먹고 남기는 걸 보고 막 거부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아깝거든요. 그리고 다 안 먹으면 영양분 모자라서 얘가 키 안 크는 거 아닌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서 한 그릇을 다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릴수록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먹어요. 그걸 넘어서면 딱 잘 안 먹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필요한 양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안 먹고 싶어 할 때 억지로 먹이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한테 막 억지로 다 먹이는 걸 반복하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부를 때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내 앞에 있는 건 다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가 부르다, 그만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자기가 하는 건데 그 표현을 부모님이 자꾸 안 받아주니까, 어른들이 자꾸 안 받아주다 보니까 이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발달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이다 보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먹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유식 할 때 먹이면 안 되는 이제 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 영상 보여주면서 혼을 쏙 빼놓고 입에 음식을 이제 네. 넣는 거죠.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식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유식 먹는 시기에 아이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고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입에 음식을 넣었다가 푹 뱉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막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직접 먹으려고 하다 다 흘려버리고. 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치울 것도 많고 제대로 일이 먹는 커지죠.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게 떠주는 것만 먹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때부터 다양한 식재료의 다양한 식감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커서도 새로운 음식들을 만났을 때 더 잘 먹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편식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아이는 혼자 먹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 준비가 되고 언제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유식 먹을 때 이런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힘들어요. 저희도 되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사 교육을 자기주도 이유식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이게 100%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몇 가지 핑거푸드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아이들이 먹게 하고, 이제 죽이나 이런 것들은 떠 먹여주시는 거죠. 이걸 병행하는 방법도 충분히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혼자 먹게끔 두면 아이가 계속 먹지 않고 장난만 쳐서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가 충분히 먹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식사를 끝내는 게 나아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 게요. 앞서 말씀드린 아이주도 이유식하고 관련해서도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까 식탁에서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그냥 하게 놔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식탁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행동만 한다. 이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야 된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식탁에서 식사와 관련된 행동만 한다는 거는 장난을 치더라도 식사와 관련된 장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아이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애가 너무 안 먹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갖다 놓고 비행기를 막 가지고 놀 때 입에다 음식을 넣어주는 경우, 이 경우랑 네. 자 먹자 비행기 요즘 뭐 비행기 모양 숟가락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떠서 윙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랑 후자가 식사와 관련된 장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식사와 관련된 장난을 하면서 아이의 식사를 오히려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건 좋지만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식사 시간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식탁에 앉아서 식사에 집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먹지 않게 되는 문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 식사에 집중하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 점과 연결이 되는데요. 네. 아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길어봤자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1교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돼요. 그 얘기는 그 나이 때 되는 애들도 한 번에 40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집중력이 20분 30분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딱 집중하게 하려면 한 2-30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딱 주는 게 좋고요. 또 이 시간이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천천히 밥을 먹다 보면 많이 안 먹어도 한 20분 지나면 배가 좀 불러요. 이걸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다이어트 할 때 천천히 먹어라.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아이가 너무 천천히 먹어서 밥 한 3-4숟가락 먹었는데 20분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애는 이미 배부르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안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안 먹으니까 이 상태로 배부르면 이따가 또 배고프다 그래요. 30분 있다 배고프다 그래. 그럼 간식을 줘. 그럼 밥 때 돼서 또 배가 안 고프다 그래.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딱 30분 정도 정해두고 먹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식사 시간 제한을 둘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시계를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시계로 이게 끝나면 그만 먹는 거다. 아니면은 숫자가 나오는 시계면 이게 어느 숫자가 되면은 식사 시간은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관성하고 예측 가능성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육아의 원칙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관성은 뭐냐면 부모가 항상 일관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우리는 식사 시간이 있는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 밥 먹다가 아이랑 막 즐겁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엄마나 아빠가 혼자 딱 시간을 보고 식사 시간 끝났어. 밥 치울게. 이렇게 치워버리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 끝나기 한 10분 전, 5분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재밌게 먹다가 10분 있다가는 이제 밥 치울 거니까 좀 더 먹을까?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 한 분이 아이가 한 자리에 있질 않아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는데 이게 안 좋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사실 이건 제 얘기기도 해요. 저희 아이도 좀 이런 편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 좋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게 왜 안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께는 일단은 이제 식사 시간에 딱 식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원칙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식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식탁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가는 그 시간 자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먹는 것 자체의 즐거움, 식사하면서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족들과 식사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배우지 못한 게 왜 문제냐? 반대로 생각하면 불편한 식사 자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행복한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상사나 불편한 사람하고 얼마 전에 싸운 친구랑 밥을 먹어야 돼.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식탁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식사 시간에 식사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식사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도 그렇게 계속 불편해하고 엄마랑 앉아 있는 거 싫어 뭐 이렇게 된다면
평소에 안 좋아하는 음식 더 안 먹겠죠. 좋아하는 것만 더 먹겠죠. 네. 그러니까 편식도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방법이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왜 공부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잘 안 한다고 놀고 있는데 옆에 가서 야 이거 외워봐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가르쳐야 되는 건 앉히는 거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을 고치려면 일단 식탁에 앉히는 것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굳어진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안 좋은 식습관이 아이에게 있다면 무엇부터 고쳐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잘 안 먹어서 속상하면 좀 짜증내기도 쉽고, 식사 시간 규칙을 딱 정해두면 좀 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밥을 잘 안 먹고 반찬 내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내 숟가락에 자꾸 뭘 얹어줘. 자꾸 먹으라 그래. 밥 배불러서 밥 그만 먹고 싶은데 그거 다 먹으라 그래. 네. 근데 오히려 그럼 더 먹기 싫겠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식사 시간 끝났다고 너 이러면 밥 치울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리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라도 불편해서 차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뭐 안 먹는 거나 이런 잘 안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일단 혼내지 않고 규칙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잘 안 먹는 음식, 잘 안 먹던 음식을 새로 먹기 시작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아이가 싫어하는 식재료일수록 어른들이 더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이거 맛있는 건가 보다 하고 조금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DJ DOC의 DOC와 춤을. 네, 밥상머리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문자가 많이 왔어요. 콩으로 최희진 님이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이거 다 먹으면 뭐 해줄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건 어떨까요? 하셨어요. 이런 보상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하는 접근 방식이 일단 중요한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다 먹고 나서 뭐 다 잘 먹으면 뭐 과자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가 쉬워요. 네. 이런 게 가장 많이 하는 보상인데, 이거를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을 다 안 먹으면 과자를 못 먹는 거야. 네, 그렇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아이가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으면 과자 줄게라고 하면, 과자를 먹기 위해서 이거는 밥을 먹는 건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집중은 과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다 먹지 않으면 과자는 없어라고 하면 내가 밥을 다 먹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식사에 더 집중을 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5944님이요. 손녀가 18개월인데요. 과일, 고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서 자주 사다 줍니다. 그런데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양을 좀 조절해서 조금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바로 울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런 말씀 어디 가서 잘못하시면 주변에서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아이가 많이 먹는 것 같다라는 거 하는 거는 키랑 체중을 일단 보셔야 돼요. 정말로 식사 제한을 해야 되는 체중이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18개월이면 아직 비만을 비만을 진단하는 때는 아니지만 체중이 나이대에 비해서 얼만큼인지 이런 거 영유아 검진 가거나 요즘 검색 엔진에 돌려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네. 딱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걱정할 정도 아니다라고 하면 잘 먹는 대로 놔두시고요. 대신 너무 많이 먹고 좀 비만한 아이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밥을 절제시키는 것보단 간식을 좀 절제를 시키시고, 근데 제가 배부른 고민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다가 또 잘 안 먹습니다. 맞아요. 애들이 되게 잘 먹다가 또 갑자기 또 안 먹는 시기가 와요. 네, 그럼 이때가 그리우실 거예요. 네. 5088님이요. 유아식까지는 잘 먹었는데 이후에 편식이 심해진 아이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 8살 하성이가 물어봐서 엄마가 대신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성이에게 용기와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하성아, 너의 편식이 심해진 원인은 네가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하성이랑 대화를 좀 해보세요. 아이가 편식이 심해진
본인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제 한식보다는 다른 뭐 양식을 더 좋아하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 간식이 너무 맛있어서 간식 때문에 밥 먹을 때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많이 큰 아이니까요. 네. 서로 대화 많이 하면서 밥을 잘 먹게 되는 거. 결국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성아,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원인 잘 이야기 나누시고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작품 갖고 오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야말로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작품 중에 가장 핫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인데요. 네. 뮤지컬 작품으로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소극장 공연, 소극장 뮤지컬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로 뮤지컬 사회 찬미라는 작품입니다. 사회 찬미라는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동명의 뮤지컬 작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행자님도 사회 찬미는 들어보셨죠? 네. 뮤지컬 사회 찬미는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사회 찬미라는 제목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익숙한 제목일 텐데 뮤지컬 사회 찬미는 보기 드물 정도로 소극장 뮤지컬인데 소극장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거든요. 사회 찬미라는 제목 익숙하신 이유는 아마 1926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님의 노래로 익숙하실 텐데 이 제목 같은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어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이 뮤지컬 말씀드리면 뮤지컬은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창작 뮤지컬이고요. 그 이후에 정말 꾸준히 공연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 공연에 올라갈 때는 그 글루미 선데이라는 그 이름으로 좀 다른 제목으로 올라갔다가 중간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올해까지 12년 동안 7번의 시즌을 맞이했어요. 근데 사실 7번도 아니고 바로 2022년도가 10주년이었거든요. 그때는 1차 팀, 2차 팀 해갖고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번의 시즌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인 공연이고 할 때마다 티켓팅을 오픈할 때마다 오픈 매진 뭐 이래서 티켓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공연입니다. 흥행 보증수표.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류의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대표님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공연이라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은 작품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 하나의 아이템이 된 거죠. 목공소 사장 안영수가 부러워하는 공연 리스트. 이거는 거의 뭐 흥행된다. 작품성, 흥행성 다 보증된 거다. 믿고 볼 수 있다. 요런 것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네. 재미 다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한 공연을 매진시키는 건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다른 회사 공연을 소개할 때 네. 좋은 공연을 소개할 때 약간 진심으로 셈이 나거든요. 이 진심으로 셈이 나는 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럼 이제 진심으로 셈이 나니까 그게 전달이 되니까 이게 홍보 효과로 이어지면서 그 공연이 계속 더 잘 돼요. 그럼 저는 계속 더 셈을 내고 악순환이에요. 홍보하는 방법이 좀 묘한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믿고 보는 뮤지컬 사회 찬미는 어떤 작품이에요? 일단 이 작품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 작품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 소프라노라고 하는 윤심덕님 그리고 한국 연극계의 개척자로 불리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김우진이라는 분인데 이 윤심덕, 김우진 이 두 분이 관부 연락선에 오르는데 오르긴 했는데 내리질 않았어요. 실종됐어요. 이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당시에도 굉장한 이슈였었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뮤지컬 사회 찬미는 이 윤심덕과 김우진 이 인물들 사이에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 사내라는 가상의 인물을 넣어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 가상의 인물이 또 등장한다는 네. 거잖아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줄거리를 짧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준비했는데 네. 집중해서 약간 그
막 드라마 16부작 이런 거 짧게 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얘기하다가 스포일러니까는 뭐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거 안 하고 웬만하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오. 아니, 뭐 8번이나 했는데 뭐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공연을 보실 때 재미가 떨어질 만큼 스포일러를 많이 얘기하진 않고 네.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6년도 사건이니까 일제강점기 그때고요. 이 주인공 김우진은 워낙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때문에 도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쿄에서 공부하다가 고국 순회 공연을 위해서 그 번역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 사내가 김우진을 찾아오는데 이 사내는 김우진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조선인 유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김우진 입장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같은 조선인을 만나는 게 당시는 어려웠던 일이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친해지게 된 상황에서 사내가 김우진한테 어떤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이냐면 고국 순회 공연을 순회 공연 작업을 하는데 번역 말고 당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작 희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김우진이 좋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대본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내가 김우진한테 조선인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스타였었던 윤심덕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게 돼요. 근데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김우진한테 이 윤심덕이라는 분을 고국 순회 공연에 무대 위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인연을 맺으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일단 공연의 초반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건이 웬만한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것처럼 이거 이상으로 더 자극적이고 미스터리하고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작업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친구처럼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는데 이 사이에 그 이상하게 묘한 기운이 흐르게 돼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내는 김우진이랑 윤심덕을 연결해 준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남녀의 인연을 소개시켜주고 맺어주고 그 맺어준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면서 여기서부터 좀 세게 나오는데 이 맴돌면서 그 연인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알고 보니까 이름도 가짜고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인물들은 이런 사실을 언제 알게 돼요? 김우진이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사내랑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제 희곡을 쓰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그 사내가 얘기하는 쪽으로 계속 희곡이 써지다 보니까 이 희곡이 너무 지나치게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국 순회 공연인데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 목적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이제 사내가 설정한 희곡의 주인공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사내가 설정한 희곡의 주인공의 그 어떤 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상하게 김우진 본인과 이 처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쓰고 있는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 처지랑 비슷하고 이게 자꾸 비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우진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내가 결국 자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모두 거짓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작업하고 있던 대본의 작업 방식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은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은 파멸이고요. 네. 요런 파국, 요 파멸 이게 자극적이니까 공연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걸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또 묘한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 김우진이 희곡의 결말을 바꾸면서 사내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우진의 이런 행동을 알아챈 사내가 성질을 내면서 김우진한테 폭행을 가하고 총을 겨누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날 때 그 사내가 김우진이 썼던 희곡의 결말 부분의 종이를 확 가지고 사라져요. 이 모습을 보고 김우진이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김우진이 이제 그 사내와 작업했던 이 희곡을 다 불태우면서 사내한테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떠나는 그 사내가 김우진한테 우편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우편물 안에 둘이 같이 작업했었던 희곡 사해찬미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제목이에요. 여기서 사해찬미가. 네. 이제 그걸 딱 읽었던 우진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내가 원했던 결말은 이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 본인과 윤심덕의 비극적인 결말을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우진이 이 위기를 좀 느끼고 그 1926년 8월 3일 밤에 부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관부 연락선 도쿠주마루에 탑승을 딱 하게 돼요. 근데 딱 탑승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윤심덕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윤심덕을 만난 다음에 김우진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내가 우리를 조정해 왔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이 사내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모두 그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배 안에서 이 그 부산으로 출발하는 관부 연락선 이 안에서 이 세 명은 충돌하게 되고 이 뒤의 과정 요것만 공연장에서 보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자극적입니까? 요거 지금 도파민이 좀 오는 거. 네. 네, 매진 행렬이 네. 계속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약간의 자극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소개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미스터리한 작품 같은데요. 네. 김우진과 윤심덕의 사랑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거죠. 이게 사회참이라는 동명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거든요. 공연에서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윤심덕이라는 인물이 도쿄 음악학교를 다닌 신여성이고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윤심덕과 김우진의 사랑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여기 중간에 가상의 인물 사내가 꼈잖아요. 굉장히 매혹적인 윤심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그렇다고 바람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굉장히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그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보고 있으면은 그 약간 그 공연 보다 보면 내가 내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묘한 네. 긴장감과 짜릿함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대중들한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 수 없었던 실제 사건을 작가의 눈으로 풀어낸 건데 실제로도 지금 그 윤심덕 씨가 그 이후에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가 뭐 대부분 얘기하는 정설이지만 나중에 프랑스에서 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파국으로 치지 않는 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필요한데 이 뮤지컬 사회참미를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제 생각에는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음악이 라이브 연주로 진행돼요? 예, 라이브 연주로 진행되는데 무대 위에 라이브 연주자가 보이진 않고 무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까 씬마다 한 씬이 끝날 때쯤 감정선을 쫙 올리면서 끝내요. 근데 다음 씬으로 연결될 때 요 사이에 소위 이제 전문 용어 마가 뜨면 텀이 좀 벌어지면 관객들이 그 집중해서 보면서 같이 소름 돋으면서 흥분하다가 씬이 갑자기 끝나고 암전이 되면 약간 오글거리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관객들한테 들기 바로 직전에 3중주로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현이 끼 하면서 울리면 이 감정, 이 긴장감, 공연을 보고 있는 긴장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극대화돼서 공연의 긴장감과 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주거든요. 공연 보면서 저도 한 110분 정도의 공연이거든요. 공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숨을 내가 제대로 쉬었나? 이럴 정도로 그냥 몰아붙이는데 이거 뭐 예. 음악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음악 너무 좋고요. 그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넘버가 있는데 뮤지컬 사회참미의 저 바다에 쓴다라는 넘버인데 뭐 이제 그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극장 공연 유명한 공연도 많이 있는데 소극장 공연도 많이 보시거든요. 오디션 곡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저 바다에 쓴다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사회참미 가운데 저 바다에 쓴다라는 제목의 넘버 주민진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1926년 여름 오사카에서 다시 만나 그들은 깊은 밤 함께 배를 타고 떠나 그리고 배 안에서 죽어 두 사람 모두. 나 이제 네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 여기 쓰여진 대로만 해줘.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약을 가져올게.
저 바다의 물결을 누가 움직이나 내 인생의 파도를 누가 잠재우나 이 어둠의 공포를 누가 이겨내나 정해진 이 결말을 누가 바꾸나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아 그건 나의 몫일 뿐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저 하늘에 쓴다 새로운 결말 정막 속에서 생명을 노래하라 나를 둘러싼 저 수많은 별들의 내 삶을 기록하라 저 바다에 쓴다 내 생의 결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바다에 내 삶을 던지리라 내 삶을 저 바다에 네, 뮤지컬 사회 찬미 가운데 저 바다에 쓴다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이 대학로 스테디셀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대표님이 생각하는 흥행 요인은 뭐예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어요. 공연 시작 끝날 때까지 우와 이렇게 돼요. 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번 이 그 흥행 요인을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 잠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줄거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멋져요. 실존했었던 인물인 김우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영리하고 젠틀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윤심덕 그 과거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소프라노의 모습은 어떻을까? 근데 그냥 뭐 여성하고 막 이런 식의 표현으로 표현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유혹적이고 세련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게 그리고 사내와 김우진 사이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흔들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상의 인물 사내 슈트를 입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팔다리 긴 배우들을 우선순위로 섭외한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멋져요. 그 약간 그 의상이나 헤어, 뭐 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퇴폐미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게 있어서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매력적으로 작품이 느껴진다. 이게 첫 번째 흥행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관객들로부터 하여금 과몰입되게 만드는 이벤트들을 해요. 이게 8월 3일 날 이분들이 그 저기 관부일락산을 탔는데 지난 8월 3일 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심야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스팅 공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러 밤에 해서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우리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시간이 후딱 갔네요. 이래요. 공연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후딱 갑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은 그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얘기했었던 윤심덕 극 중에 윤심덕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난 그런 사랑을 원해라는 넘버거든요. 이 음악 들어보시고 이 작품 매혹적이라고 느껴지시면 공연장에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사회 찬미 가운데 최현우 배우가 부른 난 그런 사랑을 원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이폴리타야. 죽음의 승리. 그 소설 속 여주인공은 젊은 사내와 욕정을 불태우다 끝내 자살해. 내가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다.
잘 됐네. 난 어차피 오래 살 생각 없어. 난 찰나에 사는 사람이니까. 순간의 미. 그걸 얻을 수 없다면 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모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때 난 그냥 행동할 뿐이야. 모두 막연하게 동경만 하던 삶을 난 직접 살아갈 뿐이야. 밤에도 낮에도 나